이거를 생각하면 부동산은 결국 오를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아직도 부동산이 무조건 폭락할 거라고 믿는 분들이 계시는데 역사적으로 봐도 몇십 년 동안 부동산 폭락 얘기는 계속 있었습니다. 30년 전만 해도 서울 아파트는 몇천만 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수억 원은 기본이고 강남권은 수십억 원까지 올랐죠. 물론 일부 지역들을 제외한 아파트들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릴 수도 있다는 건 공감합니다. 하지만 내가 서울 아파트를 못 가졌다고 해서 무조건 부동산이 폭락한다고 외치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보통 부동산 가격 폭락을 외치는 분들은요, 우리나라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에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가격은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가지고 나라가 돌아간다면 그 논리가 맞지만 인구가 그렇게 많이 빠지면 나라가 안 돌아가는데 정부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외국인들 이민을 적극적으로 받아서 어떻게든 사회가 굴러가게 만들겠죠. 보통 집이 없는 사람들은 부동산은 언젠가 폭락한다 이런 말들로 자기 위로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는 걸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1990년대 이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요, 평균적으로 5배 이상으로 폭등했죠. 물론 몇십 배 이상 오른 것도 있는데 김영삼 정부 5년간 서울 아파트는 평균 26% 상승했고요. 김대중 정부는 5년간 73%, 노무현 정부는요 5년간 94%가 폭등했고, 특히 노무현 정부 때는 집값 상승률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요 5년간 잠시 조정을 받아서 13% 하락했지만 박근혜 정부 4년간 다시 27%가 오르더니 문재인 정부 5년간 53%나 급등했다고 해요. 상승률 자체만 봤을 땐 노무현 정부가 1위였고요. 상승액 자체로 봤을 때는 문재인 정부가 1위였죠. 어쨌든 역사적으로 봐도요, 30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값은 평균 5배 이상 폭등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좋은 입지의 부동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말 그대로 인생을 바꿀 수가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미친듯이 부동산이 상승하던 비슷한 시기가 있었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일본은 한참 집값이 상승하다가 부동산 거품이 빠지니까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겪으면서 모든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안 좋은 것마저도 모두 일본을 따라간다는 말처럼 과연 우리나라도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폭락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면 비슷하지만 이렇게 보면 일본과 다른 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섣부르게 무조건 폭락한다고 외치는 건 안 되는 거죠. 일본과 한국은 결정적으로 다른 것들이 뭐가 있냐면, 우선 일본의 부동산은 버블의 정점기였던 1990년 도쿄의 집값은요 1인당 국민소득의 약 60배 수준이었지만 최근 서울의 집값은요 1인당 소득 대비 약 30배 수준으로 일본의 버블 결정기만큼 엄청나게 과도하진 않다고 하죠. 물론 국력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높은 편인 건 맞긴 하지만 숫자로 봤을 때는요 일본의 미친 거품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에는요 일본에 없던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전세 제도입니다. 제가 알기로 전세 제도는 한국에만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한국은 전세가 있기 때문에 집값의 하방을 떠받치는 완충 장치의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만약 집값이 조금 내려가려고 하면 전세가가 버티면서 이 가격 이하로는 안 떨어지는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한국이 일본처럼 월세만 있었다면 수요가 급격하게 빠질 때 집값이 곤두박질 쳤겠지만 한국은 전세 덕분에 급격한 가격 붕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오히려 전세 물건이 부족해지면 차라리 집을 사자는 매매 수요로 바뀌기도 하고요. 물론 요즘엔 좀 힘들긴 하지만 실제로 한국 부동산 시장에는 전세를 활용한 갭 투자라는 것까지 생겨났죠. 만약에 집값이 빠르게 빠지게 되면요, 낮은 전세가율을 이용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두는 투자가 유행을 하면서 매매 수요가 유지가 되는 구조로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기대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일본에는 전세도 갭 투자도 없기 때문에 급격하게 부동산 거품이 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한국도 요즘은 또 전세보다 월세로 수요가 더 몰리고 있어서 꼭 전세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 방어가 되는 건 또 아니긴 해요. 그리고 한국과 일본은 금융 시스템도 많이 다르죠. 일본은 버블 당시에 느슨한 대출이 많기도 했고 한꺼번에 부실이 터지면서 문제가 됐는데, 반면에 한국은요 DSR이나 DTI 등등 사전 대출 규제를 일찍부터 도입해왔었죠. 은행들이 소득 대비해서 갚을 수가 있는 한도까지만 맞춰서 대출을 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충격은 줄 수 있어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을 겪을 만큼의 그런 충격이 올 확률은 적다고 해요. 쉽게 말해서 한국은 안전벨트를 매고 운전을 해서 사고가 나더라도 충격이 덜하겠지만 일본은 한참을 과속하다가 사고가 난 뒤에야 부랴부랴 대출 청량 규제를 해서 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물론 한국도 2020년대에 들어서 부채가 많이 늘긴 했지만 적어도 일본보다는 많이 안정적인 편에 속한다고 합니다. 정리하면요, 서울의 집값이 너무 올랐으니까
보니까 이제 일본처럼 무조건 폭락한다 이렇게 보는 건 잘못된 접근일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부동산 폭락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불명의 위험 신호들이 이곳 저곳에서 보이긴 해요. 하지만 시야를 닫고 한쪽 면만 보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는 서울이나 수도권 부동산들이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한 제 생각을 하나씩 이야기 들어볼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요, 아파트 공급 부족입니다. 특히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공급 절벽의 파장이 본격화될 전망인데요. 왜 당장도 아니고 몇 년 뒤일까요? 왜냐면 부동산에는 시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집을 짓기 시작하면 입주까지는 보통 2년에서 3년이 걸리는 편인데, 2019년부터 2021년에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분양한 물량은 월 평균 3만 5천 가구 수준이었지만 2023년 들어서 53%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3년 뒤인 2026년에서 2027년쯤엔 입주 물량이 급감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한 부동산 분석에 따르면요, 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인 46,700가구 정도가 2026년에는 24,400가구 정도로 반토막이 난다고 하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요, 2026년 입주가 2025년 대비해서 43.2%가 줄고 인천은 36.9%가 줄어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거는 통계를 집계한 이유로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역대급 공급 절벽이 예고된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하긴 합니다. 건설사들의 분양 위축이 있고 자재비, 금리 인상 등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정부 정책의 영향도 크다고 볼 수가 있죠. 요즘 건설사들이 위태롭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무려 28년 만에 건설사 면허를 실제로 취소한 사례는요, 1997년 동아건설 때 딱 한 번 있었는데, 만약 포스코 ENC 면허가 취소가 되면 28년 만에 첫 사례가 되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건설사 면허 취소 이야기를 하니까 당연히 건설사들은 잔뜩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서 업계 관계자들 말이 이제는 수주하기도 겁난다고 하더라고요. 면허 취소까지 당하지 않더라도 영업 정지 같은 처분만 받아도요, 당장 관급 공사 입찰이 막혀버리니까 회사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한마디로 정부의 초강경 제재 카드가 나오니까 건설업계 전체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여기에 2022년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도 건설 현장에 큰 영향을 주고 있죠. 물론 법의 취지인 안전 강화는 정말 중요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분명히 부작용도 있기 마련입니다. 안전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공사 시작을 못하거나 안전 설비 비용 때문에 공사비가 20에서 50%까지 상승한다고 하니까요. 게다가 만약에 현장에서 사망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 회사는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맞을 수도 있고 경영진이 형사처벌되기도 하는데, 그래서 상황이 잠잠해질 때까지 아예 민간 수주를 중단한다고 하는 그런 건설사도 생길 만큼 엄청난 공급 부족이 예고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3년 뒤에 공급 부족이 현실화가 된다면 일반적으로 수요가 많은 서울이나 수도권 같은 핵심 지역부터 집값이 요동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이미 올해 강남 3구를 비롯한 인기 지역 아파트들은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고, 2025년 상반기 통계를 보면요, 강남 3구 거래의 32.7%가 신고가일 정도였는데, 정부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담대를 최대 6억 원까지 꽉 묶어놔도요, 이미 현금 부자들이 많은 강남권 아파트 값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았다는 거죠. 대출을 못 받으니까 오히려 실수요자인 중산층은 집 사기가 더 어려워졌지만, 현금이 많은 부자들은 비싼 집들을 계속 샀다고 하죠. 실제 통계를 보면요, 강남 3구 같은 부자 지역에서는 거래 3건 중에 1건이 신고가였고, 고가 아파트의 거래 비중이 오히려 높았다고 하니까요. 이런 현상은요, 수치로도 확인이 됩니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요, 2013년 말부터 2025년 5월까지 서울과 전국 평균 집값 상승폭 격차가 69.4%였는데, 이 수치는요, 세계 주요국 중에서 가장 큰 격차로 1위라고 하더라고요. 같은 기간 동안 중국의 베이징과 전국의 집값 격차는 49.8%, 일본 같은 경우에는요, 도쿄와 전국의 집값 격차는 28.1%였다고 하니까 한국의 서울 쏠림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와닿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즉, 정부가 아무리 규제를 하더라도 실수요자들만 영향을 받고 정작 부자들에게는 영향이 적은 편이다 보니까 자산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유는요, 인구 구조 변화와 특히 수도권 인구 집중
요즘 현상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인구가 감소 추세인데 집값이 어떻게 오르냐라고 이야기하시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집 수요도 줄어들게 되니까 가격이 떨어져야 되지 않냐는 논리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전체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값은요 별개의 흐름으로 봐야 됩니다. 한국인들의 인구는 줄어들어도 수도권 인구는 한동안 더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죠. 통계청의 장래 인구 특별 추계를 보면요 2020년에 전국 인구의 50.1%가 수도권에 거주해서 사상 최초로 수도권 인구가 지방 인구보다 높아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비중은 계속해서 더 높아져서 2025년에는 50.7%, 2030년에는 51%, 2040년에는 51.6%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더라고요. 즉 인구의 절반 이상이 안 그래도 좁은 국토의 12% 면적에 집중이 돼서 살고 있다는 건데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까지 지속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게 될 테니까 인구가 줄어들어서 집값이 무조건 하락한다는 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벽하게 해결을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요. 안 그래도 요즘 지방에 가면은 미분양 아파트가 쌓이고 가격이 떨어져서 난리라고 하는데 서울의 인기 단지는 매물이 잠기고 신고가라니 진짜 같은 나라가 맞나 싶을 정도죠. 진짜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라는 게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가 바로 포모 현상도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는 결국에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라 심리를 절대 빼놓을 수 없으니까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부동산의 대부분의 자산이 올인이 되어 있는 경우엔 집단 심리가 매우 강력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인간의 뇌 과학적 메커니즘을 보면요. 희소성 신호에 강하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자원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면 위기감을 느껴서 그걸 쟁취하려는 본능이 생긴다고 합니다.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산은 폭락할 가능성보다는 잠깐 조정이 올지는 몰라도 결국에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해요. 이미 능력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결국 자산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거고 빈부격차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미 데이터로도 계층별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024년 기준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중간 가격의 아파트를 사려면요 연소득의 11.5배가 필요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적인 수치일 뿐이라서 소득 수준별로 보면 형편이 완전히 다릅니다. 상위 10% 고소득 가구의 경우에는요 평균 월소득이 약 1,900만 원이고 거주주택 평균 가격이 12억 2천만 원 정도라서 PIR이 5.31밖에 안 되는데 즉 5년치 소득을 모으면 집 한 채씩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하위 10%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월 소득이 91만 원이고 보유주택 평균 가격이 3천만 원 수준이라서 PIR이 2.7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PIR에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지역을 어떤 사람들이 매수하는지 지켜보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위층 같은 경우에는요 주택 자체가 너무 저렴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실제로 서울의 내 집 마련은 중산층 이하한테는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죠. 어쨌든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막연하게 폭락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지 말고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시드를 열심히 만들면서 살다가 기회가 왔을 때 잡는 걸 목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은 주식이나 코인처럼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를 하면서 시드를 불리다가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거나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칠 때 그때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장기적인 흐름에서 봤을 때는요 수도권 부동산은 조정은 올지 몰라도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고요. 도쿄 같은 경우에도요 버블 붕괴 직전의 가격을 최근에 넘어섰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집 사면 바보 된다 말에 현혹돼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요 언제든지 시장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꼭 부동산을 투자로 보지 않더라도 어쨌든 살아가면서 내 집 장만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식으로 시장이 흘러가는지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오른다고 해서 다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애매한 곳에서는 내 집 장만은 하지 말고 차라리 월세로 살면서 돈을 굴리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지금도 같은 대한민국 안에서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운명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그러겠죠. 수요 대비해서 공급 부족이 심한 입지나 좋은 학군을 가지고 있는 입지 같은 경우에는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르겠지만 반대로 인구가 빠져나가는 지방의 부동산은
부동산은 장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동산이 다 불패라는 착각은 버리고 이제는 옥석을 가리는 전략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떨어지고 안 오르는 게 아니라 지방도 입지가 좋은 곳은 오르게 되어 있으니까 지방에서 살더라도 잘 공부해서 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부동산은 폭락한다고 하면서 내 집 장만은 안 할 거라고 이런 식으로 자기 위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을 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